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일본과의 협력의 방점을 둔 발언을 주로 하셨어요. 네. 다카이치 총리야말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거울 이미지처럼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보수적인 성향에 있어서 아베 총리를 과거에 후견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미일 동맹 강화 아닙니까? 방위력 정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 여기에 방점을 둔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네. 지역 안정성 문제가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워낙 지역 문제는 지역 국가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발을 빼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균형 추가될 수 있는 게 한국에 누가 있겠어요. 호주라든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일본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인 역사관, 특히 야스쿠니 참배라든가 일본의 그 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이제 차관급에서 이제는 강력급으로 격상해서 참가해야 된다는 발언을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대일 정책에 리스크 요인도 남아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많은 관측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내각 지지율은 70%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요. 이례적으로 높은데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경제 정책. 그리고 국회에서의 지금 연립 여당의 의석이 일본의 양형원제입니다. 중의원에 지금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참여형에서는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이라든가 그 법안이 통과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각 지지율 하나 보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에 대해서 과연 그 과거사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그 성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로서는 안심 재료가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라고 하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좀 어떻게 잘 맞닿는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은 잘 맞닿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제 보수냐 진보냐 정부의 이념 성향을 가지고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대일 외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외교를 모델로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요. 실제로 김대중 업치 공동선언의 버전 2와 같은 부분, 새로운 공동선언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작년 8월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환경,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하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수렴하고 있다.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위기인식이 수렴하지 않으면 같이 협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협인식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넓어졌다.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실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양보하는 거냐? 네. 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정상회담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한일 정상회담장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경주에서 만난 이후 이번에 두 번째 만났고요. 나라연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다카이치 총리가 수락을 하면서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약 정상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요. 마침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では、 여러분, 本年の 그러면 シャトル外交 올해 の 셔틀 最初の機会に、 외교의 大統領および 이렇게 韓国 이재명 代表団の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 대표단 여러분들을 제 고향인 나라에 맞이할 수 있어서 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셔틀 외교의 첫 기회에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先ほど大統領 네, との間 앞서 で 이재명 日韓関係 대통령과 の 한일 戦略的 관계의 重要性について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共通認識のもと 공통 인식을 しっかりと 가지고 お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조금 있었습니다. 전에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共に 네, 그리고 대통령과 日韓 함께 関係を 한일 前に 관계를 進めながら 전향적인 両国が 방향으로 地域の安定に 진전시키고 連携 양국의 して 지역 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 안전에 考 역할을 え 다해 を 나가고자 示しました 저희가 인식을 같이 그리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하여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大統領からは 네, 이재명 これからの 대통령께서는 60年という 앞으로의 話がありましたが 60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작년에 한일 관계의 강인화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年も今 네, 般の大統領 올해도 の 이번 訪 이재명 問を 대통령의 皮切り 방문을 日韓 계기로 関係をさらな 한일 る高みに 관계를 더욱더 発展させる 높은 年と 차원으로 していきたいと 발전시킬 수 願っており 있는 ます 해가 本日の 되기를 議論を 기대합니다. 楽しみにいたします 오늘 이루어질 논의를 기대하고 올해도 있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방위를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統領どうぞ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 이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尊敬する高市総理のふるさとであるこの奈良で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特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이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奈良県、こういう奈良という地域というのは古代韓半島と日本との交流の中心地だったと思います。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韓国と日本の交流というのがいつにも増して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このタイミングの中でここ奈良で総理と私が会談を開くことになるのは大変格別な意味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我々の間には一時期痛ましい過去の経験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にもかかわらず韓国と日本の国交正常化も60年が過ぎ還暦がもう過ぎました。これからは新しい60年を開いていくために総理おっしゃいました通り本日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にもやはり格別な意味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戦後韓国と日本は著しい発展成長を遂げ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の成長発展を行う中で韓国は日本に対して、日本は韓国に対して大きな力になったという事実は否定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もこのような複雑化している状況、そして目まぐるしく変わっているこの国際秩序の中で、より良い状況に向かって進展を行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両国が協力をすることはいつもよりも重要であり、また何よりも重要であります。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状況が複雑なことによって難しいことややや不都合な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の一方でまた楽に何かを進めることができたり、いいことも混在し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私たち両国はこれからはいいことを発掘してそれを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また一方で難しかったり不都合なこと、こういうマイナスなことはうまく管理をして、そういうところを最小限に留め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未来に向かって手をしっかり携えて前に進むことができれば、その明るい未来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総理と私がしっかり手を携えて、そして日本の国民の皆様と韓国の国民の皆様がしっかり力を合わせることができれば、大韓民国と日本は新たな未来に向けて共に歩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我々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改めて韓国の国民を代表いたしまして感謝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장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의 모습이 지금 보여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 기자,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모두 발언 좀 정리해 주시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뭐, 예민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에 온 것에 대한 환영 인사를 좀 길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한일이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년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을 이야기했던 만큼 이 한일 관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상외교 스타일을 보면 사실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갑작스럽게 핵잠수함이라든지 네. 원자력 협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이번에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네. 고대의 이 백제와 나라의 어떤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한때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전후 두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좋은 게 혼재할 경우에는 좋은 걸 더 키우고 또 어렵고 불편한 걸 관리하면서 이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사실은 어제 NHK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하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일 외교 기조를 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또 언급한 점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이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게 참 네. 이 외교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잘 돼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주변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려고, 좀 잘 되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생기면 혹시 주변국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의 견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양자택일, 제로섬, 뭐 식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상황에 맞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실용외교의 가능성과 한계인데 예. 저는 실용외교가 무엇이냐? 결국 투트랙 외교라고 봐요.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는 계속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 미래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발상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잊지 않고 계속 풀어간다는 것이고 여기서 네.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진보 정부와 일본의 보수 정부, 보수적이 강한 내각일수록 이게 시너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국내에서는 만약에 보수 정부가 일본하고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비판이 더 강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리버럴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화적으로 나오면 우파가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대단히 유리한 것 같고 방금 모두 말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셔틀 외교라고 했기 때문에 편하게 만나자. 그렇지만 서로 의미가 있는 곳을 만나자. 두 번째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양쪽의 인식이 일치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키워드고 이게 북한 문제가 됐든지 공급망이 됐든지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불투명성이 됐든지 여기에 다 모든 게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흔히들 생각하는데 세 번째 게 있었어요. 뭐냐? 앞으로의 60년. 이번 정부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두 세대 앞에 한국의 미래 비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지난 60년은 한국은 개도국으로 출발했어요. 일본은 선진국. 일본이 위에서 한국이 밑에서 상호관계적인 게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60년 지난 후에 우리가 명목, 실질, 우리 소득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흔히들 방위력이 5위, 세계 5위, 경제력이 세계 10위. 이제는 동등한 관계에서 국제 질서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과 한국의 지금 가장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60년 동안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과거에는 한일 과거사 양자 현안 중심으로 한일 관계가 논의가 됐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방금 모두 말씀에서 세 번째로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에 아까 센터장이 그 북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문제, 뭐 한반도 이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일본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번 회담에서 비중이 꽤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항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강요급에서도 또 한미일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요. 총론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미일 삼국 간의 공조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것은 확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뚫기 위해서 그동안 트럼프 정부를 끼고 북미 대화에 좀 기대를 했던 거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좀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참가를 이미 선언을 했고 네. 그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혹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마중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정부 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본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해두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납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이제 일본에 대한 지지를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는 이건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남북 관계하고 북일 관계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예. 같이 갈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일반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대화는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후에요. 네, 지금 일반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시간 이상 변론할 거로 밝히면서 오후 늦게 특검 측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흰색 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주요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는 등 피고인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절차가 15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늘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역시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 6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예고한 상황. 오늘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에 더 이상의 추가 기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일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를 구형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내란죄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르면 내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내일 출석 방안을 포함해 김 시 의원 측과 재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경 서울시 의원 측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을 이르면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은 그제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의 자택 등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모두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시 돌려줬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라 결국 강 의원에게 전해진 1억 원이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김 시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김 시의원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휴대전화 메신저 앱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했던 정황이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 의혹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은 또 김경 시의원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김 시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버스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에 시작된 한파 속 교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에서 복귀한 버스는 전체의 6.8% 수준인 470여 대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93%가량의 시내버스들은 오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기존의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다른 교통편들로 몰렸고 주요 지하철역들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철 집중 운행 시간과 막차 시간 등을 연장해